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대표 정광섭입니다. 먼저 2024 뉴스토마토 개인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 직후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신 진성균 의원님, 그리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신 이모경 의원님, 그리고 문체위원이신 민주당 이재영 의원님,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예, 그리고 복지위에 이제 민주당 이수진 의원님,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님 이렇게 올리셨고요. 오늘 충청권 전북 지역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국회에서 게임 포럼을 쭉 끌고 오셨던 조승래 의원님과 장경태 의원님 아마 기차가 연착해가지고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문제는 콘텐츠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국가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을 놓고도 내년이 2025년까지인지 또는 2030년에 하면 되는 것인지 아직 혼선이 있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내년까지 초안 작성 마치고 2030년에 결정을 해서 만약 시행을 한다면 2031년 이렇게 짝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수리를 할 시간을 그만큼 우리가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게임 질병 코드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도입할 경우에 산업에 미칠 타격이 너무 크다고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이 게임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게임 과몰입을 마약 중독과 같은 맥락의 질병인 것처럼 여기면서 이용자들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환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게임 과몰입 폐해에 대한 목소리들은 쭉 있었고 분명히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중독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질병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조차 아직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게임업계,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일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공론화에는 아직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게임 문화와 관련한 성숙한 토론의 장을 열고 게임 산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참석하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앞으로의 의정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고 내실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포럼 준비에 애를 써주신 연사와 토론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 인사를 해주신 정광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게임 질병 코드가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들을 짚어주시면서 오늘 포럼의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말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입니다. 저희 당은 아침 9시에 지도부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지도부 회의에 마침 이 포럼이 겹치는 바람에 거물들께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제가 대신해서 참석해서 인사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리니지 같은 이런 최근의 게임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뱀뱀이어 갖고 오히려 그런 게임을 해서 스트레스만 쌓이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제가 실무자로 일할 때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주는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그러나요? 카드 같은 걸 이용하거나 해서 이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 아내가 당신 게임 중독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중독인가, 여기에 몰입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항변을 하곤 했습니다만, 이제 남편이 집에 돌아왔으니까 아내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날 있었던 소소한 얘기를 또 서로 주고받기를 원했던 모양인데, 그러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로서는 좀 바깥에서 시달렸으니까 뭔가 좀 멍 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는 자기 나름의 논리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술을 좀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술을 좀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좀 다 중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2019년도에 게임 몰입을 무슨 게임 이용 장애라고 부르고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에 따르면 게임 질병 코드를 도입할 때 2년 동안 게임 산업에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다고 해요. 약 8조 8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일자리도 8만여 개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산업 규모가 전 세계 4위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도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임 좀 한다고 이걸 질병이라고 보고 중독이라고 보고 그래서 치료해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게임 산업이 크게 위축되겠죠. 앞서 사회자께서도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큰 분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질병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그렇게 과몰입해가지고 개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같이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사고 배우는 그런 룰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뉴스토마토가 아주 우리 사회에 크게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하는 좋은 포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뉴스토마토 정광석 대표님과 관계자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나온 얘기들을 국회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말씀해주신 진성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이모경 의원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운동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병원 다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정신건강의학과라도 가서 좀 치유를 받고 싶은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저는 일 중독에 빠져서 가끔은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먹방, 먹는 중독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포함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게임 포럼 25년 게임 질병 코드가 온다 개최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포럼을 만들어주신 우리 정광석 대표님, 그리고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 또 오늘 이렇게 포럼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 질병 코드는 세계적으로 아직 도입된 나라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실행이 가장 적극적인 편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계에는 질병 코드가 국내에서 인정될 경우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틀 전에 문화체육 우리 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장관에게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실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견을 물었었고, 또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한 게임 셧다운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돈을 침해하고 게임 업계를 위기에 내몰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2021년 셧다운제가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기본권,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간과한 실패 사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의견들 많이 내어주셔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두 번 실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앞서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께서 콘텐츠진흥원의 연구 결과에 따른 보고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그 경제 손실이 이렇게 많은 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의 가몰입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논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게임 업계는 다시금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우리 K-컨텐츠이자 효자산업인 게임 업계를 살리면서도 국민들의 게임 가몰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명한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코로나19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든 어두운 터널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K컬처는, K컨텐츠는 전 세계에 코리아라는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 또한 과거 외국 생활을 14년 동안 하면서 저의 외로움을 달래준 것은 게임이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러 다니면서도 저를 위로해주는 것은 핸드폰과 게임이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아마 저의 정신세계, 저의 이 심리를 컨트롤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몰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교육한다면 대한민국의 1등 공신하는 그런 컨텐츠 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대안 모색들을 주시면, 대안을 주시면 저도 이거를 반영해서 입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노력할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장에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답을 여기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모경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 복권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지난 21대에 이어서 지금 5년째 국회 문체관광위원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경 민주당 간사님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시적절하게 뉴스토마토 정광석 대표님께서 좋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 또 문체위원 여당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 보시면은 정말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보내시는 여야 의원님들이 다 이게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진성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의장님 참석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저와 한지아 의원만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이 지금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직접 거기 후보로 출마한 의원도 계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 문체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석이 좀 오늘 몇 분 못 오셨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 우리 문체위 현안 문체위 업무보고와 정책 질의에서 이 질병 코드 도입과 관련된 질의들이 여야에서 많이 나왔고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문체위 의원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표출됐습니다. 저는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문체부 장관도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해서 우리 문체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도 파리 올림픽 우리 선수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만 유인촌 장관과 우리 의원들이 다음 주에라도 다시 한번 질병 코드 도입 문제 등 문체부의 현안과 관련해서 간담회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어지겠습니다만은 질병 코드 도입했을 때 우리 게임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지금 게임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 또 가족들 이런 분들의 이제 우려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조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자리도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게임 종류가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지노에 가보면은 바카라나 슬롯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게임들이 있습니다만 카지노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임과 다른 일반 게임물 간의 이 사행성의 경제성이 굉장히 모호한 그런 게임들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어떤 것이 사행성 게임으로 봐서 도박으로 그냥 분류되고 어떤 것이 그냥 일반 게임으로 분류되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체위 활동을 하면서 지지를 하고 또 발표도 했습니다만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건전한 게임이 많은 반면에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게임 또 거기에 가몰입돼 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말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정부와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세미나의 자리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대화와 토론 또 공론화의 장이 좀 마련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후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뉴스토마토와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승식 의원님의 식사 잘 들었습니다.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경기도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게임 산업의 육성에 굉장히 좀 관점이 많이 찍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다 보니 물론 지난 4년간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 큰 전문성이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진성준 우리 정책위 의장님 말씀처럼 저도 게임을 했었죠. 예. 그리고 최근까지 했던 게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농장 만들기 이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게 게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게임과 관련해서 너무나 과몰입이 되고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는 아마 대부분의 또 사람들이 이거 게임을 내가 계속 해도 되는 건가? 내 업무에 내지는 내 삶에 가족들과의 생활에 이렇게 방해가 되는데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아마 그 고민들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계속 하는 게 좋은 건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조금은 좀 우리가 일상에서 게임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고민해 볼 타이밍이 된 것 같다. 저도 이제 처음 오늘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서 이 게임 이용 장애를 국내 표준 질병 분류에 반영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의의 장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 골고루 담아서 좀 사회적 대화, 토론,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세대별로 의견이 많이 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 의해서 실제로 뭔가를 좀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생각들을 좀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 분류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특정 행위나 현상에 대해서 그 사회가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시각을 반영해서 질병이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분류됐던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질병이 아닌 그저 차이다 이렇게 인정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게임 관련 질병 분류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또 변화, 대립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게임 콘텐츠 강국으로서 게임 산업이 문화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마 많은 또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게임 국제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고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어떤 SNS 활동을 할 때 그 게임 선전들이 막 뜨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혹합니다. 와 대단하다. 이게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그래서 뭔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막 느껴요. SNS 정치인들이 사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하는데 그래서 야 되게 대단한 그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게임 과몰입 위험군의 비율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고 잘못된 게임 이용이 사회적 고립이나 또 범죄, 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WHO는 일상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또 부정적인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게임 이용 장애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양면적 상황에서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도입이 반드시
심도 있게 도입돼야 되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장강섭 대표님께도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제자, 토론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텐데요. 저희가 잘 들어보고 앞으로 국내 그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공론회장을 마련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개선하고 함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인지하는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그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게임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돌파하는 그 해법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 말씀해주신 이수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지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NGF 2024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오게 된 이유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2019년 세계보건기구 제네바 본부에서 근무할 때 5월이 총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총회인데 그때 그 당시에 이 ICD-11에 게임 질병 코드가 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게임에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저희 아들도 이제는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엄마였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큰 의견이 없었는데 그게 이슈화 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 있으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ICD-11에 정말 대대적인 변화를 갖고 올 거라는 생각은 그때까지 못했습니다. 근데 5월이 되니까 총회 날이 두 번째 날이었는데 한국의 게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제 학교 선배가 아니라 법대 아는 선배가 이제 오셔갖고 게임 이 중독이나 질병 코드로 들어가는 것을 문제점을 굉장히 피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2025년도 KCD에 ICD-11이 도입이 되면서 그러면 과연 게임 이용 장애를 도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한국도 이제 직면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부도 할 겸 이제는 이 귀한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할 게 많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는 WHO가 정의하고 있는 게임과 질병의 연관성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e스포츠 강국인데 이런 게임 산업을 활성화를 계속하면서 우린 이런 건강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WHO가 보통은 이런 주제들을 새로 갖고 올 때는 이게 건강에 미친 영향에 경각심을 주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이거를 나쁘게만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모두 담배를 피자 모두 다 폐암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니코틴 의존도가 ICD-10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그거를 금기 시를 꼭 하거나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세대 간의 시각 차이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갖고 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게임 산업의 활성화와 우리 건강의 부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접근해서 갈지 이런 논의들이 시작되는 지금 저도 관심 있게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정책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국회에서 자주 뵙지 못하고 또 이수진 의원님께서 같은 보건복지위원이신데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지아 의원님의 좋은 말씀. 네, 운영위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후속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걸 진지한 학문의 대상이라던가 예술로 보지 않고 단순한 놀이로만 여겼습니다. 가담, 항어, 도청, 도설이란 말 좀 어렵지만 들어보셨나요?
논어에 나오는 말로 소설을 깔보는 말입니다. 세상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말이니 책이나 읽지, 이거 읽지 말라라고 하지만 노벨 문학상이 있습니다. 주요 수상 부문으로 소설이 정해지고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대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양이 소설인 거죠. 그리고 umberto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영화도 됐죠. 읽다 보면은 소설을 읽다가 독살당하는 성직자들이 등장을 해요. 뭐든지 처음 등장하면 무섭고 두렵고 심지어 대중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이나 소위 말하는 재미가 있고 인기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위험을 더 먼저 감지하곤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게임을 잘 안 하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편적인 시간을 거쳐서 이해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많구나를 알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마 좀 저희가 좀 세상이 변해 더 먼저 직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게임 이용 장애라는 이 말을 들음과 동시에 연상되는 사실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정적 이미지가 객관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럴 만한 것이냐를 이제 오늘 논의하는 자리가 될 텐데 저는 이런 논의의 자리가 정신의학계에서 이제 혹은 게임 이용 장애를 긍정하는 분들과 아니다, 이건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분들의 활발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활발히 오가고 있지 않고 양쪽에서 분리된 제기가 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가 그래서 저는 KCD 등재 반대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일종의 저는 문화예술 중 하나라고 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미래 자산. 프랑스에서 영화가 국기거든요. 저는 저희가 게임이 우리의 국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칸 영화제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제 뭐 롤드컵이라던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서 지켜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찬성 반대 의견을 다 들어보고 싶어서 의원실로 좀 모셨어요, 전문가분들을. 그런데 오히려 등재 찬성 쪽에서는 한 분도 오시지 않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훨씬 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은 저는 얘기를 더 잘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 균등성조차도 지금은 좀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얘기 좀 해드리면 질병 코드가 도입이 되면 8조 8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일자리도 8만 39명의 취업 기회도 사라질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좀 알게 하는 게 이 포럼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리고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 소속 동료 의원분들께서 같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서로 나눴으면 한다라는, 그래서 특히 소중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고, 오늘 이렇게 행사 준비해 주신 그래서 관계자 모든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의견들이 서로 많이 나눠서 이 단순하게 그냥 질병코드 도입을 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정말 영향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심층 깊은 서로 얘기를 오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말씀해 주신 예, 반갑습니다. 제가 게임 포럼을 20대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2017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지금 벌써 20대, 21대, 22대 국회까지 3대 국회에 걸쳐서 이제 게임 포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게임 포럼을 만들었을 때 가장 핵심으로 뒀던 부분들은 우선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극복해보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가장 그 끝판왕이 뭐였냐면 게임은 공부의 적이라는 거고,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셧다운 규제를 만든 거였어요. 부정적 인식. 우리 어렸을 때 막 만화책 불태우고 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부정적 인식이 많이 극복이 됐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더 심각한 놈이 와버렸네. 질병 코드라는 것이 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일부 좀 몰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놀이를 하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은 또 항상 학습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질병 코드 등재를 하게 되면 다음에 뭐가 올 것이냐? 저는 온라인 중독, 유튜브 중독, 이런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것들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게임에 대한 질병 코드 등재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든 행위의 놀이와 콘텐츠에 대한 몰입, 이것 다 중독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질병 코드 등재라는 것이 그 후과로 인한 증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상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거를 게임을 질병 코드 등재를 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당시 총리에게 게임 질병 코드 등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라. 그래서 민간협의체가 운영이 됐고, 제가 듣기로는 11차례 정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당연히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문제는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그냥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해서는 잘 치료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게임 포럼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저 문체위, 복지위 의원들 다 오신 것 같은데, 게임 포럼에 좀 참여하셔서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은 그 자체가 콘텐츠이자 문화예술이자 스포츠입니다. 합당한 대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이 옳지, 그걸 좀 질병 코드화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깊은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도 그 게임 포럼 차원에서 함께 열심히 논쟁하고 논의하고 원만한 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승래 의원님의 말씀. 예, 제가 살면서 이 게임 포럼에 와서 축사를 하게 될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 아까 진성준 정책의장께서 아케이드요? 예, 그런 게임 하셨다 그러는데, 경험은 똑같지만 저는 제가 마지막 한 게임은 지뢰찾기였습니다. 예, 게임 산업과 좀 멀리 살았던 것 같고요. 예. 하지만 하는 순간 즐거웠어요. 세상 모든 걸 좀 잊을 수 있어서 집에 들어오면 즐겼고, 또 똑같이 저희 아내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 취미생활 1위 하면 와칭 TV라고 이렇게 하는 통계가 있었어요. 예전에 10년 전까지 그런 통계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인류 문학자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가 농경사회 전에 수렵사회일 때, 동굴에서 살 때, 큰 거대 동물에 맞서서 생계를 유지할 때는 사냥을 끝내고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모닥불을 지켜보는 것. 모닥불을 지켜보는 것이 삶의 여유였고 놀이였고 휴식이었고, 그것이 현대화된 것이 와칭 TV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좀 동감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휴식을 취해야 했는데, 그 휴식의 형태는 TV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즐기거나, 이것이 보편화된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게임 산업이 이렇게 거대하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산업 자체로서는 굉장히 큰 산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삶의 문화의 한 영역으로 이제는 자리 잡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강박일 수도 있고요, 또 과몰입일 수도 있고, 또 누가 오늘 표현된 대로 질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표현들은 증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회가 같이 치료의 길에 나서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병 코드에 등록되는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곧 정부가 결정이 될 시점에 국회도 여야 머리와 맞대고 열심히 토의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가장 그리고 게임 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은 상임위 있는 김승수 의원님 와주셨고 또 보건복지위의 한재 의원님 다른 다릅니다만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국회가 좋은 답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의 식사 잘. 네, 저는 보건복지 소속 대전 서갑 출신의 장용태 의원입니다. 사실 이 게임과 관련해서는 가장 제가 좀 노래 아니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에 있다 보니까 가서 좀 더 많이 좀 알아보고 좀 배우고 좀 익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이 좋은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정강석 우리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님 그리고 김기정 편집국장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게임 산업이 비교적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사적인 어떤 발전,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시선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분야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전혀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이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의 그런 이름을 알 정도로 이렇게 이 게임 산업이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이 가져오는 또 그 어떤 그 부작용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질병도 이렇게 국제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지금 오늘 이런 장이 마련된 것 같은데 이런 장을 앞서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좀 더 이제 좀 진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조금 논의가 진전되어서 이런 문제가 이 게임 산업이 어떤 전체적인 국가의 K컬처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좀 기여하는 이런 측면에 발맞춰서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진전되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전문가들도 많이 오셨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건복지위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지금 질병 문제로 게임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논의가 시작돼야 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좋은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뉴스토마토 우리 대표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게임 산업 분야에 많은 좋은 의견들이 오가는 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준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장조 소장님은 게임문화재단 이사이시며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화사회 심리학 박사를 받고 심리학과에서 강의하셨습니다. 저서로는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 10대를 위한 미래과학 콘서트 등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장조라고 합니다. 제 주제는 문화예술과 질병코드 공존이 가능한가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많은 토론회나 포럼에서 발제했습니다만은 오늘처럼 문화관광위하고 보건복지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바라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병 코드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산업적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전공도 그렇고 실제로 산업이 잘 되려면은 이용자가 많이 뭔가 많이 지갑을 열어주고 시간과 관심을 많이 쏟아주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근원적인 가치고요. 그러면은 왜 그 시간, 귀한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돈을 게임에다 쓰느냐, 이거를 좀 더 살펴봐야지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지가 나오는 거지, 산업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걸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 역시도 좀 분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용자의 입장에서 게임 이용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들은 왜 그렇게 주변에서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눈총을 받는데도 왜 이렇게 하는지, 참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걸 능가하는 가치와 의미는 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이미 아까 강정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게임은 사실은 문화예술의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거의 지금 가장 최신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야기가 문자가 되면서 문학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학이 아까 옴베르토 에코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초창기 소설들은 아주 저속한 걸로 이렇게 인식됐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되고,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서 이미지까지 이제 덧붙여서 만화가 됐죠. 이것이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거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익숙하게 드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웹툰이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 상장이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에다가 활동 사진이 올라가면서 영화가 됐습니다. 그 영화 역시도 좋은 얘기 못 들었죠. 강정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기술적인 변화들이 있었냐면은, 단지 수동적으로 보던 관객이 이제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게 이게 게임이라는 거죠.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감독이 보여주는 대로, 의도한 대로가 아니라 그런 틀 안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세상들을 이끌어 나간다. 여기에 왜 수많은 게이머들은 열광을 하고 왜 거기에 시간을 들였을까? 거꾸로 본다면 세상이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대로 일을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긍정적인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들이 안 주어진다. 그런 기회들을 찾고자 부단히 공부하고 참고 인내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 뭐가 버티게 해줘야지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게임을 그냥 단지 증상이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셧다운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게임 이용장애라는 질병 코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런 근거들이 뭔지 조금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쭉 살펴봤는데요.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음악예술, 공연, 전시, 따위 문화적 활동과 관계된 예술을 이루는 말. 그런데 이거는 그냥 토톨로지 같고요. 근데 학술적인 정의를 봤더니 보편적인 정의는 부재하고 불가하다. 우리가 문화예술이라고 느끼는 대상과 그런 느끼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20세기, 21세기의 보편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 여기 조승래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발의해 주셔가지고 문화예술진흥법에 게임이 문화예술에 포함이 되게 됐죠.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정의 중에 지적, 정신적, 심리적 감상과 의미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 이 법률 안에 있는 정의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의미의 소통.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슨 소통을 했는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질병 코드라고 했을 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창의적 표현 활동. 어떤 창의, 어제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창의적인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뭔가 이런 것들이 내일 할 일에 방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사실은
이용자들을 너무 얕보는 거 아닌가. 좀 더 나가서 더 이상 게임 이용자들은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중간 연령대는 30대죠. 이미 유권자이고요. 국민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균형 있게 논의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만화, 영화, 게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고 그게 점점 문화예술로 인정되면서 긍정적인 가치나 의미들을 포함되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요. 가장 보편적인 이론으로는 노동의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동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예,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저 바이올린 키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다 하는 얘기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바이올린을 켠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생산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렇겠죠.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조금 이제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나왔던 것들이 노동의 부수적인 측면들로 이런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추세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가나 놀이는 일에 방해가 안 되거나 그걸 넘어서 일에 도움이 되어야 건전한 여가다. 저는 사실 건전이란 말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전의 여부는 우리 당국자나 누구 똑똑하신 분이 정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스스로 다 삶의 주체에서 거기에서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노동 중심의 개미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게임용 장애라는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까라고 봤을 때는 밑에 나옵니다만은 로봇 밀도가 우리 한국 제조업이 세계 1등입니다. 사실은 일을 할래야 일을 할 수도 없죠. 개미가 되고자 하지만 개미의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 옆에 나오는 게 BTS의 LA 그 공연입니다만은 BTS 넘어서 며칠 전에 뉴진스 한이의 푸른 산호초는 일본을 지금 줬다 폈다 하고 있죠. 실은 이런 게 나오는 만큼 우리가 일을 적게 하고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의미와 가치들을 확산시킬 거냐와 관련돼서 우리가 제일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치고 난다면은 게임 이용장애라는 것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단지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미래에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을지와 관련된 실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연장선에서 이렇게 본다면요, 게임 이용 장애 진단 기준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보면은 앞서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게임이 통제 불능이다. 그거에 대한 통제가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다른 일상보다 게임이 우선시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임을 그 단계를 확대한다. 그런 것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질병 코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뭔가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게임은 일상이 아닌가? 혹은 일상으로 하고자 하는 e스포츠 선수가 되고자 하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혹은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게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으로 삼는 나는 게이머야. 내 취미는 게임이고 나는 게임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마크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일상이란 뭔가 좀 더 나가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우리 게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관련돼서 게임 활동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거를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슈가 된 게 90년대 중반, 96년도부터 이제 인터넷 중독 얘기가 나오면서 쭉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참고로 개미와 배짱이의 모티브를 가지고 나왔던 억스라이프가
98년도 애니메이션이구만요. 참 인상적이죠. 여기서 그레이스 아퍼저 메뚜기가 여기 되게 악당으로 나오죠. 네. 그런 것들처럼 이런 전환기에 어떤 인터넷 중독, 컴퓨터 중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문제야라고 하면서 척도들이 만들어지고 이 개념이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20년 동안의 이슈가 되면서 우리는 좀 더 진단이나 현상에 대한 분석들이 체계화되고 정밀화돼서 정말 문제를 좀 좁혀가고 있느냐 보면은 아쉽게도 여전히 거의 똑같은 초창기에 문제 제기하고 지금 나와 있는 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익숙한 것은 우리는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리는 편향들이 좀 있습니다. 게임은 중독, 게임은 문제야 하다 보니까 그럼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를 살펴보기보다는 게임 자체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까와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정작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등한시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계속 이어지는 DSM-5에서 인터넷 게이밍 장애나 그리고 ICD-11의 게임용 장애, 게이밍 디스오더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재밌다기보다는 사실 2013년도에 DSM-5에서 그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가 나오면서 섹션 3에 넣었죠. 아직 진단 코드가 아니라 연구 코드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연구해보자. 추후에 연구해서 문제가 된다면 진단 코드 넣어보자 했는데 2022년도 재작년에 DSM-5 TR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보완,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여전히 여기 섹션 3에 남아 있습니다. 연구를 해봤는데 여전히 문제다.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여전히 문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였냐면은 열정적인 게이머와 병리적인 게이머의 구분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도구들이나 그런 개념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열정과 병리 똑같은 게이머가 있는데 누구를 열정적인 게이머라고 할 거고 누구를 병리적인 게이머라고 할 거냐. 과연 그거를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구분해내고 그렇게 했을 때 병리적인 게이머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뭐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돼서 그게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결국은 이게 예술로 볼 것이냐, 문화예술로 볼 것이냐, 정말 또 다른 그냥 우리의 시간이 남았을 때 하는 그냥 소소한 여가로 볼 것이냐, 이게 어떤 최단 색깔입니다.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분석 중에 하나가 이제 케네스 버크라는 20세기 아주 유명한 미국 평론가가 있죠. 이분이 문학, 리터러처를 삶의 도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equipment for living라는 그 표현들을 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활동하실 때만 해도 게임이 없었죠. 사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라는 의미는 단지 뭔가를 표현하는 걸 넘어서 내가 세상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행동과 태도를 형성하는 적응 방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지금 현 세대에 있었다면은 게임을 생활 도구다라고 이야기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생활 도구라는 의미는 현실의 삶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무엇들을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의 그런 문화예술이라고 하면은 중독이나 이런 표현, 과몰입이라는 표현보다는 향유라는 표현을 합니다. 좋은 것을 나누어서 누린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들이더라고요. 게임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어떻게 나누어 누리는가. 이거 관련된 게 바로 삶의 도구라는 이런 측면에서 좀 달리 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이런 시가 참 인상적이죠. 네, 저녁에 돌아갈 때 집이 있다는 거,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저는 끄트머리 저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혼자서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외로울 때 혼자서 플레이할 게임이 있다는 거는 과연 행복이 아닐까. 과연 이 문제를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뭔가 되게 공허하고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주체성 못 느꼈을 때 집에서 지뢰찾기를 했든 카드 게임이 됐든 어떤 게임이 됐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삶을 위한 활동이지 이것 자체가 뭔가 내일 바쁜 거 있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행위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주체적인 21세기에 어떤 이런 주체적인 그런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어떤 판단과는 거리가 있는 학생들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청소년들 여가 한번 쭉 보시죠. 예, 원하는 걸 보면은요, 게임 아닙니다. 게임 사위입니다, 사위. 예, 다 여행 가고 뭐하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못해요. 왜 못할까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여가 시간이요, 초등학생들이 대략 3시간 안팎입니다. 3분의 2 정도가. 아니, 놀랍죠. 10대 애들이 놀면서 커야 되는데 노는 시간이 3시간 미만이다. 그럼 이 3시간 미만 동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스스로 어떤 유능감과 뭔가 실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찌 보면 이거는 게임을 하는 거는 참 불쌍한 일이죠. 예,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게임에 바로 몰입되는 거는 게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으로 몰아가는 이 환경에 대한 개선이 같이 일어나고 하면서 게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저는 균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이 이런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과몰입하는 게임에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그냥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냥 놔두고 뭐 하나만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좀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 이건 우리는 이렇게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19세기 말 그 엽서에서 알려졌다고 하는 나의 아름다운 아내와 못된 장모라는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나의 아름다운 아내와 못된 장모가 보이시나요? 네. 대체로 이게 관찰자 편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요, 젊은 아내가 먼저 보이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못된 장모, 웬 수확한 노파를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딱 게임 이용이 이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게임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하는 사람을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만화나 영화나 소설들을 우리가 폄훼했었던 것은 그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저는 구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게임과 관련돼서 여러 이슈를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의 관점들을 좀 다시 한번 재구해 보십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듣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똑같은 것을 묘사하는 게 달라집니다. 대체로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몰입이나 심취라는 얘기를 하죠.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반면 질병이라고 하면 중독, 의존 이런 표현들을 하죠. 대체로 생리적 기전은 도파민을 얘기합니다. 도파민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재밌는 게 도파민이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과 많은 기억과 학습에도 영향을 줍니다. 도파민을 조절해서 게임을 덜하게 만들면 그게 딱 게임만 못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 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 하는 거죠. 그럼 복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정말 문제라면 정말 타격을 해서 그만 해결할 수 있다면은 사실 저는 심정적으로는 반대입니다만 그걸 어떻게 명시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그게 없이 여기가 대체로 문제라고 하니까 그냥 공습을 하는 이런 양태들이 너무 이건 폭력적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감정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 열정으로 하기도 하고요. 보통 질병으로 하면은 아까 한 의원님이 경각심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사실 경각심을 넘어서 질병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혐오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저 멀쩡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질병 가졌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가까이 와서 악수하기도 꺼려질 거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뭐 생각을 어떻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라 하는 순간 이 카테고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혐오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식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문화예술이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가치나 의미를 얘기하죠. 반면 질병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이런 측면들보다는 행동적인 이런 측면들로 해서 자극 반응, 오삭, 본능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추후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추구 목표 역시도 창의성이나 탕월함이라는 것들이 문화예술의 목표라는다면 질병은 정상 회복이죠. 문제가 없는 상태. 결국 인전 맥락 역시도 음악, 미술, 영화 같은 게 사촌들, 형제들일 거고요. 만약에 질병이라 한다면 도박, 알코올, 약물 같은 거죠. 아예 계통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통이 달라지고 판단 행위들이 달라지고 해석들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결과들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뭔가를 판단하자. 이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장점과 단점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공허한 얘기들이 참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의 어떤 활동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맥락들을 어떤 맥락으로 볼 것이냐는 결국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해석을 할 때 그 사람한테 유리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우리가 심도 깊은 고려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게 유리할까? 과연 질병으로 봤을 때 유리한 측면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문화예술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한 2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걸 잘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했을 때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많은 예술가들은 정신장애가 있었다라는 것들은 뭐 상식이죠. 우울감, 조현병 등 경험한 예술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정신적인 이런 장애가 창의성의 원천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거 역시도 저는 상관과 인과를 잘못 해석한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불편한데 예술 행위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에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뭉크나 차이콥스키나 뭐 해밍웨이나 또 다양한 예술가들이 다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적응기제였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불편한 것들을 이겨내고 뭔가 생활을 영위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행위였지,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봐서 이런 것들을 했다 하는 것들은 지금 올바르지 않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적응 기제로서 예술이라는 거죠. 문화예술이 왜 인류 역사에서 되게 추앙받았을까라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정신장애 증상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은 안 그런가 봤을 때 그런 가능성도 여러 군데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디지털 치료제 얘기 많이 나오죠. 디지털 치료제 얘기 나옵니다. 이게 약도 되고 병도 된다. 예,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약들은 부작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단지 약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아스피린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머리 아프고 그러면은 버드나무 줄기를 씹어 먹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스피린을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대로 게임이 단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좀 더 유보하고 완화시키는 적응 기제의 가능성들이 여기서 있지 않느냐. 그 옆에 나오는 게 지난주에도 한번 저 토론회에서 나왔었던 슬라이드 잠깐인데요. 게임 과몰입 4년 이렇게 결과를 봤더니 이게 위험군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 우리가 중독이고 한다면 점점 더 강화돼서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 이거는 앞서 나왔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혹은 이런 질병들을 적응들을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적응 기제로 시켜주는 이런 기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요, 다른 중독 증상들의 지속률입니다. 재입원율이나 재발률들입니다. 이거하고 게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라리 이분들이 게임을 했단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나았을 거고요. 그런 트렌드들이 지금 디지털 치료제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게임 이용장애 선별도구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WHO에서 나온 그대로 했을 때 위험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인 분들보다 오히려 생활 만족도가 높고요, 우울 지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많이 과몰입하고 뭔가 다른 거보다 게임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해서 뭔가 소소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생활 만족도가 높고 이럴까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이럴까요? 글쎄요. 적어도 이런 측면들, 특히 잘 보면 우울이라는 걸 봤을 때는 훨씬 더 경감되는 효과들을 보여주는데요. 버드나무 잎에서 아스피린을 만들었던 것처럼 게임 자체가 이런 치유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디지털 치료제,
DTX라는 그런 게임 말고 일반 게임들도 저는 저런 기능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연구들이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실증 연구를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연구인데요. 인생의 고난의 순간, 게임의 역할이라는 것들 가지고 게임에 과몰입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농장 관리하는 게임 얘기했었는데요. 스타듀밸리 얘기가 나옵니다. 스타듀밸리. 예. 도시생활에 지친 캐릭터가 귀농하여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고 이웃과 친목을 쌓는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게임이죠. 여기서 주로 우리가 바쁜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휴식을 느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자연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거기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게임을 했겠죠. 두 번째,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같은 경우는 강대한 판타지에 서사도 높은 자유도를 가진 액션 롤플레잉 게임이죠.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구한다는 어떤 영웅이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 대입하는데요. 거기에 했던 응답자 중에 하나는 스카이림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며 현실 세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닌텐독스는 우울증에 빠진, 그래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닌텐독스의 그 개를 산책시키는 미션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회복을 했다. 저는 게임이 다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과몰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척도와 개념들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드리고, 적어도 질병 코드가 되려면은 저처럼 이건 뭐 주변에 많은 의원님들처럼 반대하신 분들도 우리는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그리고 뭔가 이 기준들을 제시해야 될 텐데, 아쉽게도 20년 아니라 WHO에서 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죠. 19년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런 강태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의 이유가 뭘까라고 관련돼서 문화예술의 행위맥락으로서 게임의 특성을 행위성의 예술이라고 개념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응우엔이라고 베트남계 미국 철학자입니다. 이들의 주장들은 중독을 주장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기 위해서 어떤 보상, 어떤 자극에 대한 이게 화면에 대한 보상 이런 얘기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The Art of Agency라는 개념들, 에이전시를 행위자 다양하게 합니다만은 행위성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약에 이기는 게 보상이란다면 쉬운 사람하고 쉬운 게임하고 하지 왜 못하는 사람한테 핸디캡을 주냐는 거죠. 사실은 어떤 경우는 많은 MMORPG 같은 경우는 학원팟이라는 것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원팟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자기가 알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소매치기에 반대 소매 넣기 기부도 하고요. 버스도 태워줍니다. 대체로 버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그게 얘기하는 대로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란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좀 발초적인 해석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게임 내에서 내가 얼마나 이 세상들을 주도하느냐, 행위성들을 갖느냐가 재미의 핵심들이고, 이 행위성이 세상에서 구현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 게임에 몰리고 있다라는 게 응우의 교수의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죠. 흔히 어떤 한 캐릭터나 한 게임들을 가지고 킥킥한 사람들 장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올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혹은 여기 NC에서도 오셨습니다만은 왜 자동 게임을 없앤 TL을 나왔을까요? 사실은 행위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거는 유능감, 숙달감하고 밀접 연관됩니다. 세상에 내가 뭔가 유능감을 느끼고 싶고 숙달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게임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왜 유능함과 숙달감을 꼽았을까 보면 사실은 노동의 소외라는 개념들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노동 과정, 혹은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내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외가 되고요. 뭔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나만의 것을 갖고 싶은 욕구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캠핑하고도 밀접 연관되고요. 바깥에서 많은 야외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 바로 이 유능함과 연결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앞으로 많이 나오고 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고파질 일은 이런 숙달의 욕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 내에서 내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훨씬 더 고파지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산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당연히 숙달이 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거의 끝머리 왔습니다. 예, 결국 질병인 동시에 치유일 수 있을까? 예, 여기에 나오는 결국 사회문화적인 특성이라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WHO에도 얘기합니다. 그럼 사회문화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제공들이 같이 되었을 때, 의미와 가치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은 공평한 그리고 실제로 보건과 문화예술들을 같이 고려하는 이런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주체감 장애가 질병 코드에서 빠지는 트랜스젠더가 빠지는 이러면서 WHO에서 했었던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정신장애가 아니라 라는 증거가 이제는 명백하며 장애에 분류해서 이런 것들을 오명을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깠습니다. 예, 결론이 그겁니다. 과연 이건 게임 이용 장애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정말 이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된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결정은 반문화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반문화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인류사회 그리고 그 사회의 그 국민들한테 영향을 줬었던 사례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아직 문화예술로서의 게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덜 돼 있고 그런 고려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도 의료적인 접근이 더 유익하고 이것이 더 이익이 많단다면은 저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 전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정원입니다. 네, 저는 사실 게임과 관련된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을 연구한다기보다는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법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제도들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일정이 원래 제가 요청받은 건 30분 정도였는데 정말 다행히도 일정이 연기가 되어서 재미없는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 더 줄여서 한 15분 정도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제가 처음 제목을 게임 이용장의 판단 기준의 적정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발제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발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제목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적혀 있는 거랑 여기에 한 개의 부제를 덧붙인다면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사실 얘기 드릴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종래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으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게 사실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금 질병적 지속과 관련된 추이라고 제가 적어뒀습니다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아까 축사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면서 표현의 혼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 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 게임 과용, 게임 이용 장애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다양한 표현들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처음 논의가 나오고 나서부터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럼 이것들은 과연 같은 얘기일까요? 아니면 언어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일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맨 처음 밝혀드릴 부분은 저는 이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 코드 등록과 관련하여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마치며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초기에 아마 다들 2013년 한 10여 년이 지났죠. 다들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 사회를 뒤틀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맨 처음 이끌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에는 정신의학회의 그 DSM이라는 게 가장 이제 저 DSM이라는 저 편람은 뭐 주기적으로 바뀐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논의될 때 다만 저 편람이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정신보건학 계열에서는 교과서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 정확히는 중독이라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당시에는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를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인터넷 게이밍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되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되는 그런 게임을 하는 행동이겠죠. 게임 행위겠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게임에 대한 것이 이 논의의 본질인지, 게임을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행위가 본질인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불명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DSM 당시에 논의가 되는 건 좀 더 연구해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SM-5의 본편에 메인북에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경험적인 현상으로서는 그게 들어올리게 아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금단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얘기를 아마 변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얘기가 우리 사회의 논란의 한 축으로 등장했는데, 갑자기 한국 사회에서는 또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뭐 좋다 이겁니다.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으로 또 다른 정신의학적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쳤는데, 저 그래서 정신의학과와 관련된 연구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당시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한번 찾아보니, 아무도 몰라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내성이고 하나는 금단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한 세 가지 정도의 표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 매우 전문적인 표지라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고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얘기 드리자면, 내성은 글자 그대로 어떠한 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우리가 이 내성과 관련해가지고는 요즘 항상 문제가 되는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같은 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일정한 분량을 흡입을 하거나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 내성이 생겨서 더 과도한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 과도한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성의 개념이겠죠. 그리고 금단은 그러한 행동이 되건 물질이 되건 진간했을 때, 중단했을 때 이제 이런 뭐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아마 직관적으로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방금도 보셨다시피 지금 인터넷 게임 디스오더를 얘기할 때 이때 반드시 금단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왔었죠. 근데 뭐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이런 이 2013년 시점에 지난 이때가 19대 국회인가요? 지금 22대니까 아마 19대쯤 되겠네요. 그때 우후죽순처럼 수없이 많은 게임 중독, 또 인터넷 중독 등등의 법률안들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법률안들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 자체가 뭐 인터넷 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등 비디오 콘텐츠를 오용 남용하여,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 개념으로 등장을 했고요. 사실 신기한 게 지금 법령과 관련된 이런 정보 시스템에서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 또는 게임을 검색해보면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어요. 그건 또 좀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이런 지난 10년도 넘은 이런 의안들입니다만, 일단 이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종류의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현행주법에서 게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법령의 제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임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죠. 제가 외국어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를 통틀어 게임과 관련한 게임이라는 제목이 표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형태로 행동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약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단행의 법률로 존재한다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제가 외국어 과문해서 이게 좀 더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찾아보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게임산업법상에도 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들 이런 게 존재를 하죠. 근데 청소년 보호법이 이게 최근에 바뀌었죠. 제 27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아마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했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이 중독과 과몰입 이렇게 지금은 다른 걸 떠나서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개념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저는 경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독적 과몰입이니까 중독과 과몰입은 그런 개념이 다른 거죠. 같은 개념이면 글자 하나만 쓰면 될 텐데 왜 표현을 두 개를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중독이라는 인터넷 게임 중독이란 뭐고 인터넷 게임 과몰입이란 뭐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과몰입이니까 몰입이 과도했다라는 거겠죠. 오버했다라는 걸 텐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들도 어쨌거나 이렇게 현행법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들은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제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름 되게 길죠. 그래서 저도 보고 읽었습니다. 보고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 오래된 법이거든요. 이튼 이미 게임 중독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게 인정되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라네요.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현행의 법들이 존재하고요. 종래 이 게임 용량에 관련된 질병법 부여 관련 경과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초기에 아까 2013년이었죠. 근데 이게 전미정신의학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또 그분들 중에서 WHO에서 이게 실제로 보면 WHO에서 다양한 보건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실제로 발표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게임 등 디지털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다라고 헬스케어 프로블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문제가 이제 2017년 다음에 이제 중독적 행동에 기인한 장애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도박장애라는 거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계를 했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20년 1월에 2년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죠. WHO의 ICD-11은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맨 처음 보였죠.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아까 게임 중독이라는 논란이 막 나타나고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를 얘기하다가 보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게 2013년입니다. 그럼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죠. 그럼 한 2, 3년 사이에 엄청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나? 누구나 수긍할 만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수긍시킬 만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그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간 기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조금 더 이건 원문이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어쨌거나 이 국제질병 분류라는 거. 이 국제질병 분류도 일정한 기간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WHO 이전 단계에서 정신의학회 DSM에서 논의됐던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였죠. 거기서 ICD-11을 논의하면서 이제 WHO에서는 인터넷자가 빠진 게이밍 디스오더
어찌 보면 게이밍 디소드로 바뀌었으니까 인터넷자를 뺐으니 범위는 더 보석된 범위가 확장됐다고 봐야겠네요. 인터넷 게임이 아닌 게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이제 게임 이용장애라는 게 지금 이게 궁금합니다. 게이밍 디소드를 우리말로 바꿨을 때 번역을 했을 때 이게 게임 이용장애가 맞나요? 맞을까요? 게임이 문제인 거지 아니면 게임이 문제인 거지.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시길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영어 공부를 못해서 영어를 잘 몰라서 나만 의문을 가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죠. 확실한 건 한 번 더 논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도록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이밍의 패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소리인데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그러면 다른 일상생활보다 우선시하는 게 게임이 아닌 다른 게 있다라고 친다면 그것도 행위를 붙인다면 걔도 그럼 디소더의 범죄의 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지금 주요 판단 기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자면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의 손상, 삶의 다른 반입함 및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우선시함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 예시는 제가 오늘 그대로 바꿨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단서로는 이보다 짧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2만스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ICD-11에 보면 부정적인 결과에 그 게임 행동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유 이놈의 새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저기 게임만 하고 있어가 돼갖고 엄마랑 딸이 싸우면 가족 간 갈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포스컬러스틱 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복잡하게 적어놓은 것 같지만 그냥 공부를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네거티브 임팩트는 했으니까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거.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하니까 문득 며칠 전에 봤던 기사가 생각납니다. PC방이 중국이었죠. 중국에서 PC방에서 30시간인가 있다가 뭐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그런 것도 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는 건 게임을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이건 일반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술, 담배가 더 안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몸에는 더 안 좋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갖고 온 건데 학업 성취도가 낮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랑 게임이랑은 이게 뭐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 해가지고 찾아봐도 일단 보이진 않아요. 학업 성취도는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을 안 하고 학업 성취도는 공부에 달려있겠죠. 공부를 안 하면 학업 성취도가 낮아진다. 공부를 하면 올라간다. 뭐 이런 형태로 바라보는 게 맞는 거지. 게임을 해서 그렇다고요? 늘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건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얘가 게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쨌거나 그래서 이 판단 기준들이 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KCD로 보통 얘기하는 표준질병 사인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늘상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마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거에 주무 부처가 되는 건 통계청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고시하게 되는데 이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코드는 질병입니다가 되고 또 이러한 질병 코드들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보험의 뭐 적용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건강보험 심평원도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은 지금까지 KCD는 ICD의 개정 내용은 100%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는 제가 다 찾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단언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다 받아들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빠졌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게 2020년에 이제 맨 처음 이 논란이 되면서 국제질병물류 ICD-11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마친 후 도입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2020년에 했고 최근에도 2023년에도 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 최근에 이제 한 1년하고 몇 달 전에 얘기를 한 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KCD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논의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이론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는 제일 큰 건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뭐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 및 뭐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통계법 22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작년 6월에 개정 관련 설문 의견서를 통계청에서 곳곳에 보냈나 봅니다. 곳곳에 보냈는데 이 설문 의견서의 맨 처음 제안자의 현황이 이게 어디 보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데 의료기관, 대학교, 근데 갑자기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사도 그런 게 관련자라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 기타니까 그러면 여기와 관련될 만한 게임 산업계 아니면 게임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기타 적었고 기타 땡땡땡 어디 땡땡땡 게임사 이렇게 적으라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낸 곳은 대다수가 의료와 관련된 쪽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그 앞에 아무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우리 여러 다양한 형태 국내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근데 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얘기만 하는 이 특정한 곳에만 보냈나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가집니다. 어쨌거나 뭐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저는 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궁금해요. 이렇게 몇 가지 의문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게임 이용량이라는데 이게 게이밍이 되건 아니면 뭐가 되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용하는 객체가 되는 게임이라는 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거냐는 겁니다. 통계청의 통계고시도 규범력을 직접적으로 가지지는 않습니다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게임산업진흥법상 우리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이란 뭐뭐다라는 개념 정의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게임물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죠. 다만 이제 게임의 내용은 게임물의 개념 정의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오락이라든지 오락에 더하여 여가의 선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건 그 같은 얘기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임이라는 건 다 고cep이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게임 뭐 앞에 어떤 형태의 유형 부분이 안 되는데 이 모든 건 그냥 이용하는 행위가 아까 판단하고자 하는 그 기준에만 맞으면 다 해당되는 거냐. 이것도 의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과연 이 게임 이용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까 부정적인 결과라고 얘기했죠. 부정적인 결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긍정적인 결과만 가지고 왔는데 이걸 뭐 1년을 이렇게 지속을 했다. 그렇다면 오로지 이거 그럼 결과에 따라서 이 긍정적 부정적 결과는 누가 판단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우울증을 치료한다거나 아까 앞에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범죄자를 교화 개선하는 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이 기준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럼 이 범위는 게임 이용장애에서 이 게임 이용장애의 효과가 이용자 개인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초기에
인터넷 게이밍 디소더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2, 3년 사이에 갑자기 인터넷자를 빼고 게이밍 디소더라는 논의로 변경되고 거기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었느냐. 근데 찾아보지는 못하겠어요. 이것도 제가 영어를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다양한 형태의 보도들을 통해서 보는 것 같으면 이 전면적 수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국제권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문화부도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국제기구가 이 단순한 권고사항 아닙니까?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걸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논의는 그냥 형식적 논의만 그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가집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의문들이 해결이 된 이후에야 이러한 KCD9에 등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찬성이 되건 반대가 되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런 논의들, 지금 현재도 민관협의체 논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부부처의 논의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까지만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얘기 안 나오는데 이건 반드시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절차들은. 왜냐하면 아니 이 모든 내용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몇몇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소수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이렇다 합니다. 결론을 내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논의가 우선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한 5분 정도 길어졌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정원 센터장님의